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5회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유공자 지원센터장 유장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의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입니다.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고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림원 회관까지 오셔서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학계, 행정, 입법, 기업, NGO에서 과학자로서 융합 리더십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시고자 강연을 준비해 주신 김명자 유공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학 커리어 디시전스 강연은 한림원 회원 및 과학기술 유공자를 연사로 모셔서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내렸던 중대한 결정과 인생 경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의 연사는 김명자 과학기술 유공자님이십니다. 김명자 유공자님께서는 학계와 정부, 입법 그리고 시민사회 전반을 아우르며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길을 개척해 오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 유공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김명자 유공자님께서는 지난 2020년에 지정되신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총 91분의 과학기술 유공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시며 공훈록, 헌정 영상, 교육 만화 등 업적 홍보와 대통령 명패 헌정 등 국가 차원의 예우와 활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신 김명자 유공자님을 모신 오늘 강연에서는 융합, 혁신, 공공 리더십의 길, 학계, 행정, 입법, 기업, NGO에서 일한 과학자의 55년이라는 주제로 융합 리더십의 풍성한 통찰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명자 유공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근데 사실 멀리 주중에 일하시는 시간에 오시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림원에서 몇 번 강연을 하라고 권유를 하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한림원에서 아마 1년에 몇 분씩 하시는 것 같아요. 쿼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의 오늘이란 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음덕을 입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걸 느끼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라는 트롯곡이 있던데요. 김용빈 곡도 있고 나훈아 곡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또 모셔놓고 자기 자랑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러웠고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조한규 총장님 오실 줄은 몰랐는데 와주셨습니다. 제가 자연대 강사 나갈 때 교정에서도 자주 뵙고 제가 입은 은덕은 이제 여기 자료에서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성철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의과학대학 윤호섭 부총장님, 나종일 대사님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최근에 작년 12월에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공공 리더십이고 그 앞에 경세 재민. 네, 근데 전직 여러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4명의 인터뷰 기록입니다. 네,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사회, 정치, 행정이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뭐 한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리더로서 오랫동안 일했다. 이것을 가장 특징으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또 위대한 협상가가 돼서 이 책에 등장을 했는데 제가 백양숙 원장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저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사료를 갖고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책의 한 부분을 쓰셨는데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 그중에 이제 3대 강수계 특별법, 그걸 근거로 해서 써주셨는데 이 자리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공자 사업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이 생존 유공자가 2사람이에요. 그중에 저보다 먼저, 후배지만 먼저 유공자가 된 우리 네,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다음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중 교수. 네, 사실 이거 한 장 설명드리면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자료를 사진으로 모으다 보니까 PPT로 100장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간 게 62학번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GDP per capita가 106불, 10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은 보니까 79불로 돼 있고 수단하고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만든 한국전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미국 병사가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는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린 시절인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과, 화학과, 이과를 택하게 됐나? 그리고 왜 미국 유학을 67년에 조교 장학금으로 가게 됐나 하는 시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닉을 쐈죠.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계음을 듣고 미국이 경악을 하고 그때부터 미국이 과학기술 교육 혁명 50년대 후반부터 말부터 혁명에 들어가고 그 일환으로 60년대 코어 커리큘럼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50년대 보면 컨티넨탈 클래스룸이라고 그래서 화학, 물리, 수학 이런 과목을 대중에게 TV에서 강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1년 뒤에 조교 장학금이죠.로 미국으로 가게 된 게 이 스푸트닉 효과였습니다. 스푸트닉 영향이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줬고 그래서 졸업한 게 71년. 그러니까 덜 배웠어요. 4년 동안에 석박사를 다 한 거예요. 코어 커리큘럼이었기 때문에 압축해서 시험에 패스하면 박사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 논문 가지고는 석사도 못 준다고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 사이에 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69년에. 그래서 반년쯤 데리고 있다가
서울로 보냈죠. 그때는 전화가 맡기느라고 막 시간 재면서 전화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진을 보내준 게 있어서 실험실에 서랍에 사진 놓고 틈틈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아마 뇌실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76년, 71년 학위 받자마자 이제 귀국을 했고 72년도부터 서울대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74년에 숙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7살에 박사학위를 하고 29살에 교수가 됐는데 이 새 아이에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죠. 실험도 그렇고 도구도 없었어요. 네. 포텐시오미터 정도, 뭐 케미컬 밸런스 정도. 그런 속에서 이제 세월이 갑니다. 그런 사이에 1991년 세계 정세, 62년을 보면 또 쿠바 그 핵무사의 위기가 닥쳐서 핵전쟁 3차 내전 일어날 뻔했는데 극적으로 케네디와 후르초프 사이에서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때 왜 안 일어났나 하는 것은 그 핵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91년 제가 숙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냉전이 종식되죠.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면 91년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번지게 되는 2008년까지가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제협력에서. 그래서 그때 사이언스 디플로마시라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해지고 그러던 시기에 저는 민주평통이라는 걸 자문위원이라는 걸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 되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됐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연임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IMF 위기였습니다. 97년 12월부터 2001년 8월에 졸업을 하는데 IMF로부터 195억 불을 빌렸던 것을 갚죠.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사에서 보면 또 중요한 사건이 1997년에 IBM이 개발한 딥마인드하고 최고의 체스 고수인 러시아의 게리 카스파로프하고의 대국에서 게리가 집니다. 머리를 감싸지면서 인공지능한테 집니다. 슈퍼컴한테 지는 사건. 그런데요, 그 BBC가 13부작으로 월드 히스토리, 히스토리 오브 더 월드, 세계사를 다큐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1997년이 새로운 인류 문명이 쓰이기 시작한 새로운 인류 문명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91년에서 이데올로기로 갈렸던 세계가 종식되고 새로운 문명사로서 97년 사건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문명이 열렸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봤는데요.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에 이제 과학기술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DJ 대통령께 몇 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 환경부 장관이 됐고 국민의 정부 끝날 때까지 장관을 하게 되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예상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이에 장관하면서 이쪽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해수부 장관하면서 새만금인 이런 이슈를 같이 다루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낙동강수계 특별법 통과되는 걸 보고 노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건교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초에는 뭐 TV에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며칠 동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조각 발표하기 며칠 전에 청와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두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결국 이러저러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워낙 또 결벽증 비슷해서 전화가 며칠 뒤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뭐 그 후에 얘기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 다음에 1년 뒤에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어느 당을 가느냐 고민을 하면서 제가 DJ 대통령 그만두신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찾아뵙습니다. 동교동으로. 그러면서 여쭙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여의도에 가야 될까요? 간다면 어느 당으로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라. 어디로 갈지는 김 장관이 알아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당은 못할 것 같아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비례대표로 가서 국방위원회로 가서 4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 초빙 특근 교수로 가게 됐고 16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생각하면 가장 무모한 일을 한 건데 그게 바로 2008년에 그린 코리아 21 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왜 무모했냐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피스텔 하나도 없는데 이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원도 없고 연구원 대신에 카이스트 학생들을 2달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10몇 명을 인턴으로 쓰면서 몇 년을 끌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눈을 다 버렸습니다. 직접 일하고 그러느라고. 그러나 그것도 또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고 여성과학기술 그쪽에서 또 자리를 맡게 됐고 그 다음에 선거에는 평생 나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국회의원도 이제 비례대표니까 했죠. 저는 선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꼴등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았으면 절대로 안 나가죠. 5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가갖고 6학년 1학기에 학생회장 선거를 나간 거예요. 사대부국에서 사대부국으로 가가지고 그때 회장이 된 게 정대철 헌정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쪽 뭐 이렇게 관계하다가 저한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 2016년에 한국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이 된 일입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쭉 됩니다. 왜냐하면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하고 2020년에 또 뭐 기업 쪽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재 뭐 회장 지냈기 때문에 명예회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카이스트 이사장은 또 정말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제가 이 인생 살면서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점 연결되는 얘기요. 그 당시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이 점이 어떻게 연결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10년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점들이 연결돼서 나를 여기에 데려왔다 하는 얘기인데, 저 얘기도 전부 다 이 점으로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력사항이 수백 개인데 그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장관이 됐을까? 정치적 끈도 아무것도 없고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더더욱이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됐을까? 저 자신도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그 점들이 쌓여서 결국 국무위원이 된 건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 여중고 시절이 있었고 미국 유학 시절이 있었고 승명여대 교수, 74년부터 99년까지 25년 조교수에서 시작해서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자연과학개론 강의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즐겁게 했습니다.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80년에 나왔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 다큐 13부작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편집을 했습니다. 과학사 분야 쪽으로 편집을 해서 그것하고 제가 말하는 강의하고 섞어가지고 이걸로 쭉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저는 너무 관심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이 시장 굉장히 커질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변동 때문에. 근데 화학인데 이 과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학년으로 향장화학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2학점짜리. 근데 이런 게 다 대학에서는 환영받던 시절이 아닙니다. 과학사 강의를 하고 이거는 다 책 쓰고 이거는 연구 실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석학, 저는 제 평생에 석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네, 그냥 이것저것 할 게 마땅치 않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김영식 교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좌표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지금 돌아보면 그렇고, 지금 아니라 옛날부터 돌아보면 김영식 교수님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스승입니다. 저보다 학년은 3년 후배고 저기 와 계시는데 하버드에서 화학물리학을 하시고 프린스턴에서 과학사로 역사학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존재가 드물죠. 네. 그리고 전혀 다른 거 안 하시고 오로지 학문, 그래서 학술원 일을 하고 계시는데, 1984년에 서울대학교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청강생으로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일기에 가서 같이 앉았습니다. 교수로서 가서 이제 학생으로. 학생들은 우수한데 저는 그냥 겨우 따라가는.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복사본 원서들 만들었는데 나중에 숙제 나올 때쯤 보니까 카본 카피가 다 날아가서 다 하얘졌더라고요. 그래서 버렸지만, 그래서 과학사 학회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끼어가지고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뭔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결국 1970년대 말부터 한 것이 이제 번역하고 책 쓰는 일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그때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신문에도 났었어요. 그런데 제 몫을 못하고 있잖아요. 변변한 논문 나오는 것도 없고.
아이셋의 뭐 유교 전통 사회에서 그래서 집에서도 밤에도 할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까 언론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KBS가 여기 이은정 과학기자협회 KBS에서 와 계시는데요. 과학 2001이라는 것을 1991년에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모더레이터를 맡았어요. 맡아서 하면서 지금 그 테이프는 이제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건 해설위원으로 또 연결이 돼서 가끔 하는 거지만 과학 얘기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책 낸 것 때문에 언론사 모두의 칼럼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동아일보에 1987년에 정성희 여성기자협회 회장 전 회장님 지금 와 계시는데요. 그때 87년에 거의 초년 기자로 저한테 원고 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8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던 것 같아요. 쭉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리고서는 99년에 환경부에 가니까 정성희 기자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막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 쉴 수 있는 여성 기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쭉 언론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뭐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도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가끔 쓰지만 이게 저한테 공부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이상스러운 사진은 주부일기부터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979년에 조선일보에 주부일기를 썼어요. 그때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이라 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7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젝트 한 거를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뭐 어디 저 보낼 일이 있어서 2011년에 정리를 했던 기록인데 가운데 파란 글씨로 쓴 부분이 그 IMF 경제 위기 때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일을 맡아가지고 썼던 보고서입니다. 프로젝트 보고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반영된 게 많아요. 과학기술혁신본부 만든다, 뭐 부총리로 과학기술 올린다, 여성과학기술 지원센터 만든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굵은 글씨로 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때 했던 게 이 기술고시는요. 정부 부처 들어가 보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안 된다 그러고 홍보관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99년인데. 그래서 그걸 오래 끌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썼던 것이 이게 자문회의에서 쓴 건데 국가 경영의 과학화 기반 구축 방안. 여기서 기술고시 얘기를 했고요. 뭐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 전략, 우리나라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방안, 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사업 추진 방안 이런 것이 DJ 대통령께 보고드렸던 보고서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드린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자문위원은 뭐 꾸준히 한 셈이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뭘 많이 하다가 금방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 놓긴 했고 MB 정부 때 사회통합위원 영임하고 또 이 지난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고문을 하다가 이렇게 됐고 네, 환경부 장관의 임명이 된 게 99년 6월 25일 정부 끝날 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장관 국무위원회 임기 평균 임기가 매우 짧습니다. 특징입니다. 특히 이때는 위기였기 때문에 위기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자주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60개월이죠. 102명이더라고요. 그럼 평균 수명이 평균 재임 기간이 11개월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44개월을 했죠. 그리고 여성 장관을 DJ 대통령은 굉장히 여성을 성평등에 관심이 많으신데 보니까 여성이 별로 없었어요. 보건사회부에 주양자 김모임,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신낙균, 이게 다 때가 다르고 저는 한참 동안 혼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성 장관이 들어왔고 그래서 5명 정도밖에는 없고 그런 과정에서 여하튼 환경부도 94년 말에 환경부로 격상이 되고 95년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99년 6월에 들어갔는데 7대 환경부 장관이에요. 네,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게 들어가자 첫 번째 만든 명함이 저 때 물대책 할 때거든요. 무료용 부담금 매길 때거든요. 규제를 강하게 넣는 대신에 그 규제 지역에 부담금을 걷어서 물을 쓰는 사람들 모든 국민이 무료용 부담금을 내서 그걸로 지원을 하고 물을 지킨다. 수변구역도 정부 돈으로 보호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명함을 아예 이렇게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이 사진은 제가 출근한 첫날 과천의 사진관에서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주요 정책 사업 그때 문제는 물 문제였고 공기 문제였고 그 다음에 IMF 그 여파 2001년이 닷컴 바블이 붕괴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한바탕 요동을 칠 때거든요. 그래서 에코2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콜로지 그다음에 이코노미 그래서 에코2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폐기물에서는 이제 EPR 제도라고요. 그 생산자가 걷어가지고 재활용하게 하는 특히 가전제품에서 국제협력 이때는 황사가 엄청 심했습니다. 제가 화형식도 당하고 팔당대책 하면서 그거는 사실 제 앞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무료용 부담금은 이제 매겨야 했었고 3대 강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팔당의 김아무개 장관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다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뛰었대요. 뛰고 난 다음에 장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시위 뭐 이런 거. 그런데 다 정말 어려웠지만 다 해결이 되고 엄청난 분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 집무실에서 쫙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뭐 쭉 서가지고 서명식을 했습니다. 보통은 국무회의 할 때 서명을 하시는데 네, 그리고 환경과 경제 살린다 그러면서 제가 과학자 출신이니까 환경 기술 개발 이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새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ET라는 것을 나중에 어떤 분들이 에너지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바이러먼트 테크놀로지예요. ET를 뭐 BT니 NT니 여기에다 집어 넣은 겁니다. 네, 이 법적 근거에서 실시한 정부 부처 업무 평가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부처 평가를 해서 초수부처 선정했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한규 총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다고 그러고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뭐냐. 그때 생각해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참 야심차다. 그랬던 게 그린 GDP를 도입하는 단계적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린 GDP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그 훼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이것을 GDP 개념에 도입을 해서 지금 경제 성장만 보는 이러한 인덱스를 가지고는 지속 가능 발전 이거 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시기가 전혀 무르익지 않았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환경부가 할 일도 아니죠. 정 부처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를 하고 환경기술원,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서는 이제 작업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런 데서 작업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감사 말씀 앞에서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뭐 종교계도 그렇고 강원영 목사님, 송월주 스님, 박완서 선생님, 김주영 소설가, 김남준 교수, 뭐 음악, 문화, 예술 할 것 없이 이미자 가수 그래가지고 그 천연가스버스 할 때 이 홍보 같이 다니고 이시영 박사 등등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진짜 엔돌핀이 막 돋는다 했던 게 환경 월드컵입니다. 제가 붉은 악마를 왜 여기다 넣냐면요. 만났어요. 거기 임원들을. 그래서 이게 분명히 경기장도 그렇고 시간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남는 게 쓰레기 더미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뭐 클린 리더라고 미리 정해가지고 하고 경기장에서는 동영상을 쉬는 시간에 돌렸어요. 쓰레기 줍는 동영상. 그 만화로 해가지고. 그래서 외신에 났죠. 이렇게 모였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결국은 그걸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떡하고 해서 다 찾아가서 돌렸고 끝난 다음에 이분들 부부 동반해서 온양온천으로 1박 2일 쉬시라고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환경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이렇게 잘하는 일도 있느냐고 올라왔죠. 예. 국제협력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세 사람이 중국 환경보호청의 장관급이죠. 장관인데 이분은 십몇 년을 계속 하고 있고 일본 환경성 장관은 제가 하는 동안에 4명이 바뀌었습니다. 매우 대조적인데 가와구치 요리코 장관하고 제가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이분은 이제 환경성으로 된 다음에 성장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외무성 대신이 됩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가지고 한중일 30인회라는 게 쭉 열렸었는데 거기서 우리 셋이 다시 만났어요. 참 인연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3국 간에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유일한 장관회의가 됐습니다. 99년부터 시작했는데 2001년쯤 되니까 중국 쪽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때 규모에 비해서 환경보호국이 규모가 좀 약했어요. 버겁다. 매년 장관회의를 하는 게 버겁다. 경년으로 하자. 근데 저하고 이제 일본하고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매년 하자. 그래서 유일합니다. 유일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황사 협상한 얘기. 문국현 회장님이 그때 중국 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나무 심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릉지 총리가 그 환경 그쪽 장관한테 우리도 몽골에서 온다면서요. 이러면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운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국경을 모른다. 대기오염은.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는 NGO 단체들이 나무 심기 이걸로 중국에도 그렇고 그걸 같이 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을 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오랫동안 회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나기 1년 전에 장수 여성장관 그 논설실장 최철주 위원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고 언론에 나온 글이 무척 많죠. 그걸 또 동판으로 떠서 많이 선물들을 해주셔서 갖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제가 어떻게 저는 과기부로 갈 거라고 몇 분들이 그러셨는데 환경부로 갔죠. 왜 환경부로 갔을까 생각을 하니까 91년에 이 책을 쓴 게 있어요. 환경부로 가려고 이 책을 썼나?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때 환경부로서의 문제였고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다 오염물질 늘어가고, 네, 이 그래프 보시면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게 어디까지 파국이죠. 어디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 부처 업무 평가 1년 차 2년째 두 번 다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굉장히 잘 나갈 때였는데 예, 받았습니다. 130여 개 법령, 부령 제정 개정했는데 장관직 수행하는 중에는 상을 그렇게 받을 기대를 안 했는데 그 창의재단에서 하는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 1회 이걸 받았고 끝나고 나니까 모교 고등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상을 줘서 제 9회였습니다. 보니까 최연소로 받았고 아무튼 너무 영광을 누렸는데 행정학회에서 이 몇 명에 대해서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명에 대해서 리더십 연구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참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 환경인 모임 이런 데 다 참석해 주시고 네,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례대표로 돼서 국회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과학기술은 너무 뻔하고 환경부는 자기 해놓은 거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게 모양이 그렇고 여성이 없는 여성이 진출하지 않은 분야로 가야 된다. 제가 쭉 여성운동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느낀 게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가지면서 느낀 게 정책 결정을 하는 고위직에 여성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진출이 적은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변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국방위원회에 갔습니다. 병력문화 개선위원장을 또 맡았어요. 이게 어머니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침상을 침대로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우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들, 동료 의원들에게도 감사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에서 결정하는 건데 상임위원장을 초선한테 줬으니까요.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아무튼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라는 부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자리를 자리를 맡은 셈인데 제가 보면 제가 자리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 주어진 일에 개미처럼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정말 다른 게 없었다는 게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홈페이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본 김아무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써주신 분들입니다. 20분쯤 되는데 너무 이 글을 읽어보면 제가 가끔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다시 가다듬고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데 여기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김교정 교수 와 계시는데 강원영 목사님 돌아가셨고 네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쭉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걸 해마다 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제가 간판 내건 거는 합리성과 감성의 거버넌스 리더십. 이게 국회의원 때 제 캐치 프레이즈였습니다. 뭐 많이 한 것처럼, 네,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많이. 네. 최초로 미국 의원들하고 금강산을 갔습니다. 네, 이게 최초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공화당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갔는데 굉장히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강성 발언을 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통과됐고 저를 끌어줘 가지고 에드 로이스가 이렇게 했고 이 보좌관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김영. 그래서 지금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일본 한일의원연맹 고문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많이 다녔고 한미일 삼각회의 멤버였고 한미의원외교 협의회 회원이었고 뭐 네. 국방위원회 간사 이것도 여성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고 그러다 보니까 국방이고 외교안보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기록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비행기 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2008년 어떻게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참 프로젝트 하면서 2008년입니다. 원자력을 많이 했어요. 이때 저는 원자력 사용 해결력 처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 사용 해결력 원자력 학회에도 처음으로 비원자력 전문가가 끼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요. 사회적 수용성,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고령사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고령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9세기가 전기의 세기였잖아요. 그리고 전쟁 했잖아요. 테슬라하고 직류, 교류 전쟁 했는데 이게 점차 직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이제 직류, 교류, 직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손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직류를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리느냐, 더 활용을 하느냐. 그래서 직류를 했습니다. 직류. 저는 지금 뭐 소용없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 교류 테슬라가 승리를 했지만 에디슨이 직류로 패했지만 그때 이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직류교류 같이 갔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인간이 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또 다 동료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오세정 학장 계시고 뭐 아무튼 그래서 또 이거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린 코리아 하면서는 이러한저런 일들을 했고 잡다하게 했죠.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총 회장을 2년 했는데 이것도 뭘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노인 요양 시설 이때 원자력 커뮤니케이션 이거 여성과총 같이 하면서 했고 저는 여성과총이 뭐 여성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생각했던 것은 과학기술 아닌 다른 단체들하고도 연계해야 되고 남성
조직하고도 연계해야 된다.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국회하고의 관계는 아무리 국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뉴스를 보다가 꺼버리게 되는 이 현실, 이걸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국회하고 바이오 인더스트리 포럼 이걸 쭉 했고 여성 기자 협회하고 또 일을 정성희 회장 계실 때도 그렇고 일을 많이 해서 시찰도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여성 원자력 네트워크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 건전 문화 이것도 하고 생물 다양성 그리고 10주년 총서 발간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과총 회장으로 출마를 정말 여성 후배들이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 나간 거지 제가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 이게 지금 여기 여성신문에서 이하나 기자 와 계시는데 이 사진이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 그냥 뭐 전문가 회의 이런 거 안 거치고요.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에 달렸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네, 이걸 쭉 밀고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는 고맙게도 제가 그만두니까 과총에서 이 필름을 만들어줬어요. 여기 윤호식 본부장 웃고 있네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승훈 회장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죠. 네. 과총은 특정 분야의 과학단체가 아니고 과학기술단체가 아니고 제네럴 어소시에이션이라서 좀 더 특성이 있고 처음으로 그 학술지 발간 그 다음에 기초과학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건 있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고 학술 비전 구축 사업 예산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때 중국에서 이제 과총 만드신 분이 이우근清华대 교수, 지금 성균관대 교수,清华대 석좌 교수로 이우근 박사님 오늘 와 계십니다. 네. 어느 해 주요 대학의 총장들이 다 과학기술계 여러분이 배출이 돼서 그 총장 포럼을 했습니다. 연차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 컨텐츠 잡지로 과학과 기술이 선정됐는데 2년 이상은 안 준대요. 그래서 2년 받았습니다.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제너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과학단체로서 연말이면은 국민 대상으로 그 해의 과학기술 이슈를 선정을 하는데, 제가 환경부에서 일하다 온 걸 알았는지 미세먼지하고 플라스틱이 1위, 2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그리고 플라스틱 이슈 포럼을 해서 쭉 시리즈로 해서 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 AAAS하고 공동 세미나를 했고, AAAS와 과총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개 지역과총이 있고 18개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회관 하나를 새로 짓는데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장 돼가지고 쭉 제가 포럼을 했어요. 소규모로 전국 다니면서 문제점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다시 털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과총에서 포럼하면서 제가 개회사 한영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 짜투리 원고를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열리고 있다 이러던 때인데, 그래 온갖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 짜투리 원고 모은 거 가지고 엄두를 내서 산업혁명으로 세계사를 쓰다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총회장 아니었으면 엄두를 못 냈을 거라 이것도 다 점으로 연결되는 일 같습니다. 네, 제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함께. 왜냐하면 이게 다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함께를 강조했고 열린 과총 강조했고, 제일 강조했던 것은 영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학사과정에 대한 포럼은 있었는데 석박사, 포스닥 이건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과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영 프로페셔널 포럼. 이게 중요한 게요. 언어 서툴고 그런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갖게 되면서 이게 어른 과총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바로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게 외교안보이기 때문에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사양을 오래 했죠. 근데 한승주 외교장관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데 대안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과학기술 외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대사관이 그 우리의 여러 섹터에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대사 포럼을 열심히 했고요. 이때 이제 이우근 교수님 초청도 하고 과학기술 강연, 박홍근 하버드 교수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과학기술이니까 했던 게 카이스트하고 또 한 거예요. 서울국제포럼. 제가 카이스트 이사장 될 줄은 꿈도 안 꾸고 했는데 2022년에도 하고 2021년에도 하고 그러다가 네, 그리고 이제 오픈 열린 거 항상 가는 데마다 열린 거니까 홈페이지를 열심히 작업을 했더니 이렇게 접속 건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과총에서 이관하는 거를 저는 진짜 부동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도 또 사무실을 지하에서 크게 늘려가지고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도움을 주신 분이 계셔서 류진 지금 한경업 회장의 후원으로 가능했고, 기획하고 이런 것은 장훈 교수가 많이 도와줬고 여러분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 대통령 당선인 때 초청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 안보를 이슈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저리 패널 한 거. 여기 세 번째 요 분이 온고지 WTO 사무총장에 당선이 됐고 연임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세돌 그 대국 때 그 옆방에 있었어요. 2016년. 네, 거기 몇 분이 같이 가서 그랬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고 책 많이 썼죠. 네, 20여 권을 썼고, 이게 우리 손주들 애기 어렸을 때인데 지금 대학생들이 됐는데요. 강제한 건 아닌데 공학도입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미국을 갔는데 순토박이에요. 다 대학은 한국에서 나왔는데 갔는데 유학생하고 그러니까 영주 한 유학생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뭐 외손녀라고 그러나요? 저는 구분 안 합니다만 하여튼 필로소피하고 그다음에 AI를 하겠다고 지금 4학년. 네. 그리고 우리 또 손녀 항공우주 뭐 학생회장도 하고 대장금도 하고 인재상도 받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응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빠뜨리면 또 섭섭하죠. 미국에 있는 또 이한 그 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한 우리 큰딸의 아들 퍼듀인데 여긴 또 매스에 아주 꽂힌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상 받은 거 이것저것 받았는데요.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상 받고 나니까 또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이게 여성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했는데 똑같이 창조장인데 제게 작은 거예요. 근데 작은데 이렇게 보니까 작은 건 알겠는데 신문에서 딱 보고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작냐? 따지고 보니까 67년에 상훈법 제정을 하면서 시행령에 체구가 작기 때문에 가볍게 해준다. 이렇게 배려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똑같은 거로 바꿨습니다. 네. 카이스트에 갔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게 이름 석자만 밝힌 분이
제가 쓴 책을 매일 펜으로 필사본을 만들어주셨는데 1260쪽이에요. 이따만 책이에요. 네, 이사장실로 보내신 거예요. 헌정사하고 함께. 이런 영광은 제가 정말 평생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이사회 주재하는 거 말고 그냥 뭐 저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스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건 졸업식에서 북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해외 국제화 협력하고요, 창업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NYU하고 듀얼 캠퍼스 하고 있는데, NYU 총장 취임식에 갔더니요, 총장 취임식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달 사진이에요. 우리 1831년에 설립된 NYU가 지금 최초의 여성 총장을 냈습니다. 근데 그 총장이 취임사에서 1840년에 우리 교수가 드레이퍼예요. 드레이퍼가 이 달의 사진을 찍었다 하면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과학의 역사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감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만하고도 활발하게 포모사 그룹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여기 문국현 회장님 계시는데 이 실리콘밸리의 월드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그 투자 그룹이 방안을 해서 쭉 서로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있다, 투자 의향은 어떤지 그걸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뭐 우수 성과 발표회, 그리고 제가 강의를 몇 개 하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교원 창업 기자간담회 갔었고, 요 조수미 콘서트가 있었고, 제가 가서 단과대학별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막 자료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이런 축하 케이크를 또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네, 강연 시간 관계로 그리고 카이스트의 비전관을 개편을 했는데 거기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그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들어갔고, 제가 기업 관련 활동은 주로 사회이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꽤 한 것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한림원, 환경한림원 이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NGO 활동을 한 게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파란 글씨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앞으로는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카이스 이사장 임기는 내년 5월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지금 마음에 있는 게 참 잘했다는 게 2015년에 호스피스 국민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을 한 겁니다. 이게 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국민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2016년에. 근데 내용이 완벽할 수가 없죠. 틀만 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2018년 2번 되는 식으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원혜영 의원이 그 웰다잉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보완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참 행운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 국무위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학교 강사, 과학기술하고 환경.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할 일이겠죠. 시니어 과학기술인협회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재관 박사 기념사업회, 그러니까 훌륭한 과학자를 기리는 그런 사업도 해서 젊은이들에게 과학자가 이런 애국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좀 심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사적인 모임으로 매달 3번째 금요일에 가슴 설레이며 만나는 공부방이 있어서 그게 제가 지금 제일 애착이 가는 모임입니다. 제 제목이 공공 리더십이었는데요. 민간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 부문의 성격이 강해지고 역할이 커지고 그래서 뭐 공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공정성, 공정, 그리고 공감하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조직, 그러니까 국가일 수도 있고 어느 조직일 수도 있고 비전과 가치를 향해서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세월이 가도 여전히 중요하고 지금같이 분열된 사회에서는 정말 더 중요하다. 통합의 리더십. 그 공공 리더십에서 저는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공공 리더십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다 모두 다 공공 리더십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